참카페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인생오화, 지은이 류시화, 펴낸 곳 연금술사. 작은 제목, 모두가 교수인 마을. 해움의 교사 세외리는 무척 바빴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생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기초적인 수학과 지리와 역사를 강의했다. 해움 주위를 맴도는 행성들과 동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이들은 세웨린에게서 나무와 새들의 이름을 배웠으며 독버섯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베리 열매를 구별하는 법, 그 밖에도 인생에 유용한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하지만 세웨리는 몇몇 분야에서 이미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두 학생이 이해할 수 없다며 시 한 편을 들고 왔을 때 그 시의 감상을 돕고 싶었지만 세웨리는 자신도 단어들에 담긴 시인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또 한 번은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하나 냈는데 몇몇 학생이 세웨린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답도 정확했다. 한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세웨리는 의외 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현자들은 세웨린을 초대해 그가 염려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었다.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설명한 후 세웨리는 말했다. 몇몇 아이들에게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고학년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필요합니다. 보석상 바로우가 말했다. 루블린의 교수가 여러 명 있다고 내 조카한테서 들었습니다. 혹시 그들 중 한 명을 해움으로 초빙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2명까지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고 현자 하임이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교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회 대표 바렉이 말했다. 그들을 초청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 강의를 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의 지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했기 때문에 곧바로 루블린에 사는 여러 명의 교수에게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하지만 3명만이 초청에 응해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겠다고 답장을 보내왔다. 그들은 편지를 통해 자신들이 강의할 내용을 설명하며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제시된 주제를 검토하기 위해 현자들이 모였다. 그 주제들이 해움 사람들에게 적합한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베렉이 첫 번째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다. 그 편지를 쓴 교수가 중력의 법칙에 대해 강의하려고 계획한 것을 알고 모두가 놀랐다. 하임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우리는 새나 나비처럼 날지 않고 땅 위를 걸어 다닙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곧장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에 대해 이 이상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임의 말에 모두 동의하면서 중력의 법칙에 관한 각자 관찰해온 바를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누구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
소중한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베렉이 두 번째 편지를 읽었다. 고전문학 전공자인 이 교수는 고대 그리스 시문학에 사용된 은유법에 대해 강의하겠다고 제안했다. 편지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교수가 강의 제목에 사용한 몇몇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기억 속을 깊이 더듬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침묵을 깨고 보석상은 바흐르가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오래전에 사라진 고대 그리스 시문학에 사용된 은유법에 대해 듣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설령 의미가 있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어를 읽을 수나 있나요? 우리가 시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한다면 먼저 우리의 언어로 쓰인 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더 낭비하지 않기 위해 베렉은 그 다음 편지를 개봉했다. 현대인의 건강 연구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세 번째 교수는 해수욕의 이점에 대해 강의하겠다고 계획안을 보내왔다. 하지만 베렉이 편지를 끝까지 읽기도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뚜렷한 반응이 나타났다. 양복장이 이체크가 말했다. 해움 근처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에 대한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이 느끼는 의구심을 말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세 가지 주제가 해움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움에서 가르칠 교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각자 집으로 돌아갔으며 3일 후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의회가 다시 열렸을 때 모두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음에도 토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 끝에 해움 안에서 교수를 찾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최종 결론이 났다. 하임이 확신을 갖고 말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쟁을 거쳐 우리 가운데서 교수를 찾아야 합니다.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뒤 해움 사람 모두가 광장에 모였으며 해움 역사상 최초의 제1회 교수 채용대회가 막을 올렸다. 누구든 대중 앞에서 15분 동안 강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지원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첫 번째 지원자는 늙은 제분업자 메예르였다. 그는 모든 해움 주민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적당한 크기의 공동묘지를 확보해 미래의 사망자들을 안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과거의 일을 예로 들었다. 전에 해움의 공동묘지가 꽉 차서 여유 공간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매장지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새 공동묘지가 얼마나 넓이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크기를 원했습니다. 3일 낮밤을 심사숙고한 끝에 의회는 훌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 해움 주민 모두가 마을 밖 들판에 모여 나란히 땅에 눕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끈으로 그 폭과 넓이를 재어 미래의 공동묘지에 필요한 공간을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후 메예르가 말을 이었다. 결정된 사항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 마을 밖 들판에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단 뱃속에 아기가 있는 여자는 옆에 한 사람분의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사방 넓이를 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새 공동묘지가 정해졌습니다. 메예르의 강의에 청중은 깊이 감동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매우 시기적절한 주제라고 여기며 메예르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언제든 새 공동묘지에 관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마부 이헬이 강단에 섰다. 그는 해움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말 장사꾼을 기억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장사꾼의 제안을 신중하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명강의를 시작했다.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루블린의 말 장사꾼이 해움에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해움에서 그 말을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를 전부 바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시장으로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늙고 지치고 영양 결핍 상태임에도 그 말이 온갖 일에 적합하며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 튼튼한 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말이 있어. 그 말이 우리가 가진 말에 비해 특별한 점이 무엇이오? 말 장사꾼이 소리쳤습니다. 이 말은 매우 빨리 달리기 때문에 자정에 해움을 출발하면 바르샤바에 새벽 4시에 도착할 수 있어. 해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르샤바에서 새벽 4시에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청중은 마부 이히엘의 강의에 깊이 공감했다.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속삭였다. 누구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일 수는 없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팔려고 하는 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해. 진실이 그들의 입에서 말 실수로 튀어나오게 마련이거든. 메예르가 받은 박수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박수가 이히엘에게도 쏟아졌다. 그 다음으로 현자 하임이 단상에 섰다. 사람들은 하임이 그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주제를 기대했다. 청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임은 오늘날 해움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의했다. 옛날에 해움 주민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의 체면에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감방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힌 다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감옥에 갇혔다. 우리의 허락 없이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죄수는 그 말에 순종하며 석방될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수도 없고 감방 문을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후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게 되자 다른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간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감옥 벽에 손을 집어 넣을 만한 크기의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죄수는 2개의 구멍에 2 손을 넣도록 명령받았으며 죄수가 그렇게 하면 바깥쪽에서 죄수의 2 손에 빗자루를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꼭 쥐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죄수는 손을 구멍에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못하고 감방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우리 시대에 와서야 죄수가 빗자루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감방에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해움의 감방에 간수를 고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강의도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의 변화를 주의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오래된 전통이라 해도 때로는 바꿀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찬사와 감탄의 박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1회 교수 채용대회가 밤늦도록 성황리에 이어졌다. 집 짓는 사람, 기도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의 무의미함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강의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매우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1등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저는 의회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들 나흐만을 루블린의 대학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비를 대느라 저는 이렇게 허리가 휘었습니다. 몇 년 뒤 나흐만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 큰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여러 가지 언어와 고등 수학을 배웠으며 철학도 공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치면 말할 수 없이 아픈데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손가락인지 내 영혼인지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철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녀석은 철학이란 서로 동떨어진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이곳 해움이 아닌 루블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이 이유를 묻기에 저는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 루블린에 있다면 어깨를 두드린 그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학비를 쏟아부은 것이 후회되었으며 자신의 어깨를 누가 두드리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는
철학을 배우게 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자식을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부분 도시의 대학에 자식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해움의 철학교수로 기돈을 임명하는 데 주저없이 한 표를 던졌다. 마지막으로 해움의 이발사 겸 외과 의사인 하스키엘이 연단에 올랐다. 하스키엘은 해움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모두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머리를 깎아줄 뿐 아니라 치통을 해결해주고 부러진 뼈를 맞춰주고 깊게 패인 상처를 꿰매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다. 저는 우리 해움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위 요리를 먹기 전에 박수를 치는 이유에 대해 그 유래와 역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해움의 석공 나움에게 1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나움은 벌이가 시원찮았기 때문에 아내 미라는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는 즉시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중 막내인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구운 거위 요리였습니다. 특히 다리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내이기 때문에 거위 다리를 먹을 차례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델은 식탁 밑에 숨어 기다리다가 거위 요리가 나왔을 때 번개 같은 속도로 손을 뻗어 접시에서 다리 하나를 훔쳐 식탁 밑에서 몰래 먹었습니다. 거위 다리 하나가 사라진 것을 식구들 모두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나움은 아내 미라에게 혹시 푸주간에서 다리 하나 없는 거위를 속아서 산 것이 아닌지 물었다. 미라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물갈퀴 하나 손상되지 않은 완벽한 거위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움은 왠지 거의 다리 먹은 듯한 입을 하고 있는 이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들, 거위 다리 한쪽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니? 자신의 찬 목소리로 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전 못 봤어요, 아버지. 하지만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위를 연못 근처에서 여러 번 봤어요. 아마도 이 거위는 그런 거위들 중 한 마리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나훔은 막내 아들 이대를 앞세우고 해움의 저수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몇몇 거위가 한쪽 다리로만 서 있었습니다. 봤죠, 아버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게 된 이들이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정말로 한쪽 다리로 서 있네. 나움이 맞장구를 치며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한쪽 다리로 서 있던 거위들이 놀라서 몸통 속에 감추고 있던 다른 쪽 다리를 재빨리 내리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구운 거위 요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이 방법을 쓰셨어야 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틀림없이 다른 쪽 다리가 생겨났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움은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델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위험에 처하자 순식간에 다른 쪽 다리가 생겨난 거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집에서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운 거위 요리를 먹기 전에 식구들이 식탁 주위에 모여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한쪽 다리를 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서서히 해움의 모든 가정으로 전파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의 강력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스키엘이 명강의를 끝내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들 그동안 이유를 모른 채 거의 요리를 먹을 때마다 박수를 쳐온 자신들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역사와 유래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최고의 강의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가 열렸다. 몇 차례 투표를 거듭했지만 쉽사리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단순히 투표를 통해서는 그것을 결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다. 며칠 동안 토론이 이어진 후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친애하는 해움 주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제1회 교수 채용대회를 잘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고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 한 명을 우리 중에서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참가자들의 강의를 잘 듣고 긴 토의를 거친 끝에 의회는 반론의 여지 없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해움의 주민 모두가 교수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우리 중 한 명을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외지의 엉터리 교수가 아니라 해움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루블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